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지금 되게 오랜만에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 레슨실 생긴 이후에는 계속 레슨실, 새 작업실에서 촬영을 하다가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일정이 항상 되게 늦게 끝나요. 보통 한 8시, 9시 되게 더 늦게 끝나는 날도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기 졸업하느라 학점도 22학점 됐는데 제 기타 레슨을 한 20명 정도 하거든요. 저한테 기타 배운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매일 학교 끝나고 레슨을 하루에 한 2-3개, 3-4개씩 하다 보니까 그냥 저녁도 못 먹고 딱 한 8, 9시가 돼요. 그럼 이제 또 제가 이거 촬영을 하면은 촬영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편집은 그거보다 짧지만 근데 끝나고 집에 가면은 이제 한 9시, 10시가 되는 거야. 근데 또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제가 원래 살면서 항상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은 없는데 제가 원래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진짜 뚱뚱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유치원 이후로는 계속 뚱뚱했었고 학교에서 뭐 검사하면 항상 중고도 비만 이렇게 나오고 그래도 그나마 제 인생에서 한 21-22살 때 또 나이를 말해봤네. 네. 그때가 이제 제일 날씬했었는데 여기 신학교 입학하고 제 15kg가 쪘어요. 입학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신학교 한 2-3년 지나면서 15kg가 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꼭 신학교 때문은 아니죠. 제가 뭐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15kg 근데 너무 심해졌더라고요. 바지도 하나도 안 맞고 막 셔츠도 분명히 작년까지는 맞았는데 이제 안 잠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후리스를 맨날 입는 게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게 엑스라지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입으면은 제가 좀 그나마 약간 살을 숨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살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많이 먹진 않거든요. 저 밥 어디 식당에서 먹어도 공깃밥 항상 평소에도 원래 한 반이나 3분의 2 정도만 먹고 밥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는 애슐리 가면은 무조건 망해요. 애슐리 가면 한두 접시 먹으면 더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가면 돈 아까운데 이제 제가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막 아이스크림, 초콜릿, 빵, 뭐 달달한 음료, 콜라 엄청 맛있죠. 콜라 엄청 마시고 이러니까 단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 8시 이후로 금식하고 단 거 거의 일체 안 먹고 이걸 지금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날씬해진 것 같은데 이제 턱선이 좀 생긴 것 같은데 네. 제 첫 영상, 제 소개하던 영상이랑 지금이랑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약간 좀 사람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녁을 일찍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는데 레슨까지 다 끝나고 집에 가면은 레슨에 이제 촬영까지 하고 집에 가면 10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10시에 저녁 먹으면은 다이어트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요즘 좀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녁을 일찍 먹으려고 집에 왔어요. 근데 또 집에 한번 오면 또 다시 출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영상 촬영을 쉴까 하다가 그래도 또 이게 한번 쉬면은 또 일정이 계속 밀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좀 밀려 있는데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모처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집에서 촬영하는 이유만 지금 5분 동안 얘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공부한 내용은 오늘은 아니고 이제 오늘은 토요일 3월 30일이고요. 28일 목요일에 공부한 내용을 오늘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 신학입니다. 네, 바르트 신학인데 이번 주는 사실 수업 내용이 좀 특별할 거는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르트 신학 첫 번째 시간에는 바르트 일대기, 인생을 이제 연대기적으로 다루는 걸 했었죠.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복습한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 10분 만에 정리하는 바르트의 생애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에서는 바르트 신학의 변천 3단계 이걸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정리해서
15분 만에 정리하는 바르트 신학 이렇게 올렸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뭐냐면 바르트의 대표 저작 중 하나인 로마서 강해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바르멘 신학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바르트 생애랑 바르트 신학 변천에 한 50% 이상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때도 이게 로마서 강해가 워낙 중요하고 바르멘 선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이 정도 차이가 있지,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복습은 첫 번째 로마서 강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마서 강해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바르트를 지금의 바르트로 만들어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그냥 목회자였어요. 바르트는 박사학위도 없고 유명 학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 목회를 하다가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제 해서 로마서 강해를 딱 집필을 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이걸 당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막 더듬더듬 이제 올라가서 우연히 딱 종을 탁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띵 하고 이렇게 울리면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다 화들짝 놀라면서 깨어났다는 거죠. 그 종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서 강해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다시 신학의 주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았다. 이게 로마서 강해 1판, 2판 포함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시대 거의 200년간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떤 잠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은 이제 인간학이 되었어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인식론적으로, 인간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도달하려는 그런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 혹은 문화 기독교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었는데, 바르트는 그렇게 잠들어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잠들어 있던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역할을 이 로마서 강해가 감당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강해는 1판과 2판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1판은 1919년에 나오고, 바르트가 이게 나온 다음에 다시 1판의 내용을 완전히 고쳐서 2판을 출간을 합니다. 1922년에. 그래서 1922년에 바르트가 2판을 내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판은 아예 다 갖다 버려라. 왜냐면 자기가 그때는 서툴렀다. 자기가 실수했다. 1판 내용은 다 폐기하고 2판으로 이제 다 2판으로만 생각해줘라. 이렇게 한 거죠. 1판, 2판이 아예 상이한데, 1판에 대해서 먼저 좀 짧게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1판의 핵심 내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의 주제를 하나님으로 돌려놓은 것이에요. 이제 로마서 강해 1판을 기점으로 하나님 중심 신학이 다시 태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강해를 쓰기 전에 바르트는 성서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라는 강연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강연에서 바르트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신학의 관심사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신학이다. 바르트는 이런 강연을 했었고, 아마 이 강연의 내용이 기초가 돼서 이 로마서 강해를 집필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 1판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인간의 죄악성과 인간의 무능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그걸 잊었다. 죄인, 타락한 이성, 유한한 이성이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탐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의 이성은 절름발이, 이건 바르트의 표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은 절름발이와 같다. 그래서 이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탐구, 완벽한 인식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이성을 가지고 탐구한 신학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니겠냐, 이런 이제 비판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트는 이 로마서 강해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그려냅니다. 죄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타락의 역사고, 싸움의 역사고, 살인의 역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에 대한 비판이냐면, 그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더 계몽화되고
어떤 도덕적 진보를 이루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성취, 도덕적 진보가 이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르트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만드는 거야.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뭐 더 깨끗한 척 살아봤자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딱 선을 긋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이랑.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혁명에 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아예 다르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도 변증법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주장에도 계시지 않고 A에 반대하는 B라는 반대 주장에도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에도 안 계시고 반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은 합의 차원에 계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합에서에 있는 하나님의 활동은 성경과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로마서 강의 1판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서 강의 1판의 의의는 주어의 재발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년간 자유주의,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신학의 주어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탐구하는 게 신학이었죠. 근데 이제 바르트는 로마서 강의 1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한 것, 그게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돌려놓은 것, 주어에 대해서 재발견한 것, 이게 로마서 강의 1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르트가 이런 1판을 내놓고 3년 만에 2판을 냅니다. 그리고 2판을 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1판을 싹 갖다 버려라. 그리고 폐기 처분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내용을 써내려가죠. 그래서 바르트가 이제 이 2판을 쓰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실존 철학의 영향을 자기가 받아서 이거 뭐 근데 이상한데? 뭐 이렇게 자유주의랑 대립한데 또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아무튼 네,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실존 철학에 대해서, 또 그 바젤대 프란츠 오버백이라는 교수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 그 다음에 바르트 동생이 있는데 바르트 동생 이름이 하인리 바르트예요. 바르트는 칼 바르트고 동생이 하인리 바르트인데 이 사람이 철학 교수였대요. 바르트 동생이. 대단한 집안인데 이 동생이 쓴 글에서 칸트와 플라톤에 대한 영향을 또 바르트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거는 투르나이젠이에요. 투르나이젠은 이제 목회자인데 그 당시 바르트랑 같이 활동했던 목회자로, 투르나이젠은 이제 바르트 신학을 목회에 적용했던 사람이고, 반대로 바르트는 투르나이젠의 목회를 자기 신학에다 적용을 했던 거죠. 둘은 굉장히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였는데, 이 투르나이젠이 바르트에게 도스토옙스키를 소개해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책들을 이제 소개해주면서 바르트가 도스토옙스키에 엄청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처한 공경에 대해서 아주 그 문학을 통해서 절절히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죄, 인간의 어떤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그려내는 도스토옙스키의 그것들이 이제 로마서 강의 2판을 쓰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판의 의의는, 2판에서는 하나님이 전적 타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자. 하나님은 인간이랑 아무 관련도 없는 분이시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판을 개정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건데, 바르트 스스로 1판에서는 아직도 내가 1판엔 인간적인 걸 너무 많이 남겨놨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판에서는 인간적인 걸 싹 제거하고 하나님을 인간과 아예 상관없는 완전히 독립된 분으로서 그려낸 거죠. 이게 이제 바르트 2판을 쓴 이유인데, 그래서 이 2판의 신학은 이 세상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관련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기로 몰아넣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당시 바르트 신학을 위기의 신학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리고 신인 협력설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일할 필요도 없고 함께 일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혼자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력 가능성도 아예 배제,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불가했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역설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판의 의의 핵심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해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 낄 자리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타자성, 이런 걸 강조한 게 이 판의 의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서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바르트 스스로 이 판을 내자마자 또 자기 신학이 잘못된 점을 바로 발견해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항상 자기가 이렇게 출판하고 잘못된 걸 깨닫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음악 작업을 하는데 믹싱을 하거든요. 어쨌든 바르트가 이제 이 판을 내고 딱 느꼈던 자기 책의 문제는 자유주의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데만 급급했지 대안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200년간 자유주의 신학 잘못했다. 너네 하나님 없는 신학했다. 이렇게 비판만 막 했어요. 자유주의 너네 잘못했어. 근데 그럼 이제 무슨 신학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게 그걸 얘기를 안 했네. 바르트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스스로 대안이 없다, 이걸 인식을 했고, 어쨌든 이제 바르트의 공로, 바르트의 이 로마서 강의 1, 2판의 의 세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죄악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계속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게 개혁주의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거는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자기 분수를 알고 주제를 알고 자기의 타락함을 알고 자기 이성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바르트는 인간 죄악성의 깊이를 아주 철저히 폭로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인된 자리, 거기로 돌려놓았다. 이게 바르트 신학의 공헌이라는 거죠, 로마서 강의를 통한. 두 번째는 자유주의의 오류를 청산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좀 전에 그 죄악성을 통해서 자유주의의 오류,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 기독교주의, 자유주의의 오류에 대해서 청산했다, 바르트는. 세 번째, 솔라 피데, 그러니까 이제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가들의 전통, 그러니까 이성보다 믿음이 앞서는 그 전통을 회복했다 라는 공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이제 바르트한테 감사패 이렇게 하면서 세 개 말해준 거죠. 이게 공로인지 아닌지는 보는 입장마다 다르죠. 그냥 바르트가 과거를 회귀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신정통주의라 불리니까 종교개혁 시기로 그냥 회귀했을 뿐이지 진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존경한 스승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이걸 보면 딱 바르트가 어떤 신학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르트가 존경한 스승들이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 바울, 루터, 칼빈, 마지막에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경건하죠. 예레미야부터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레미야, 루터, 칼빈,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좀 더 실존적이고 처절한 삶을 살았다, 믿음의 분투를 했던 인물들, 바르트가 존경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도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유주의에 맞서서, 전쟁 그 시기에 맞서서. 근데 이 판에 이제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뭐냐면, 이 전적 타자 개념이 그냥 자유주의자가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 교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바르트는 지금 이제 하나님 백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을 하고 인간성은 다 부정을 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성육신 교리랑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 전적 타자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 전적 타자인 거 맞아?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 예수님이. 성육신 교리랑 전적 타자가 어떻게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지? 이런 문제 제기. 성육신을 지금 문제 삼으면은 바르트는 거의 이단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버리면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 그냥 역사 이런 거는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럼 다 이거 쓸모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건가?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만 중요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바르트도 이거를 또 깨달아요.
바르트는 항상 뒤늦게 고치는 스타일. 그래서 후기 바르트 1956년에 이제 교의교양 이런 거 할 때 바르트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이 신성 안에 포함된다 뭐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을 근거로 인간,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의 긍정성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더 바르트 이런 거 긍정하는 신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전에 말한 것처럼 시기별로 워낙 다르기 때문에 바르트가 A라고 말했어 이건 좀 어려운 주장이라는 거예요. 초기 바르트는 A라고 말했어. 항상 이렇게 범위 설정. 그래서 이제 바르트 로마서 강해를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바르멘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바르멘 선언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웃겼는데 뭐가 웃겼냐면 오늘은 이제 복습을 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바르트 신학에서 첫 번째 로마서 강해에 대해서 두 번째 바르멘 선언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신약개론 수업은 제가 안 가기로 했어요. 저희 그 올해부 팀원 중에 군대 가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송별을 하려고 수업을 하러 빠지기로 했고 신약개론은 아마 복습을 안 할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수업은 안 들어도 제가 책은 읽으니까 다음에 또 뭔가 복습할 거리 혹은 같이 나눌 만한 공부거리가 있으면은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학 공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